저는 73, 김봉현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들 편히 쉴 나이에 무슨 일을 이렇게 버리냐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은 제 남편과 안 해본 일이 없이 잠자는 시간 쪼개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이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강남 한복판에 번듯한 5층짜리 건물을 올렸을 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죠. 그런 남편이 5년 전 먼저 세상을 뜨고 저는 그 유산을 지키며 외아들 민식이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런지 제 눈에는 마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했습니다. 심성은 착한데 너무 무르고 귀가 얇은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그런 아들이 3년 전 유미애라는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찌나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지 뻣뻣한 제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님 안 계셔서 쓸쓸하셨죠. 이제부터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라며 제 손을 살갑게 잡아오는데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민식이도 저런 여우 같은 마누라를 얻었으니 이제 철이 좀 들겠거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참 잘했어요. 주말마다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와서는 어머니 식사 거르지 마세요라며 살뜰히 챙겼고 어깨가 뭉쳤다고 하면 밤새도록 주물러 주기도 했죠. 동네 사람들도 모두 며느리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민식이 내외에게 짐이 될 일은 없겠구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언젠가 물려줄 재산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안정된 기반 위에서 훨훨 날개를 펼쳤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루는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자개상에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죠. 미애는 어머니, 이렇게 진수성찬을 저희 생일도 아닌데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애야, 민식아,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강남에 있는 그 5층짜리 건물, 너희에게 미리 증여하려고 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큰 걸? 저희는 그냥 어머니 아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갸륵하고 예뻐 보이던지 저는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했죠. 그 건물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도 잘 알 거다. 너희 아버지와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그러니 너희도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건물 잘 관리하고 우리 가족 더 화목하게 이끌어가 주길 바란다. 그게 내 유일한 조건이야. 제 말에 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피땀으로 이루신 소중한 재산, 제가 목숨처럼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니,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들 민식이도 옆에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애랑 저 정말 엄마한테 잘할게요라며 거들었죠. 저는 그날 밤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죠. 며칠 뒤 저는 평생 저희 집안의 재산을 관리해 주신 박 변호사님 사무실에 아들 내외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기에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정정하신데 이렇게 빨리 모든 걸 넘겨주시는 건 박 변호사님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우리 미애 보셨잖아요. 저렇게 착한 아이인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제 아들놈이 부족해서 그렇지 며느리는 제가 정말 잘 얻었어요. 제 칭찬에 미애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박 변호사님은 그런 미애를 날카로운 눈으로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증여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짚어주셨어요. 거기에는 수중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가족의 화목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사실 이런 조항까지 넣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중요한 거지 법 조항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영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 변호사님은 단호했습니다. 사모님,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 마음만큼 간사한 것도 없지요. 이건 사모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아이들이 잠시라도 딴 마음을 품지 않게끔 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미애는 이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넣어야죠. 저는 이런 조항이 없어도 어머니 평생 모실 건데요. 뭘? 오히려 이런 게 있어야 어머니께서 더 안심이 되시죠.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박 변호사님을 향해 거봐요. 내 말이 맞죠? 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 민식이도 옆에서 변호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미애가 어떤 사람인데요? 라며 거들었죠.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걱정을 내려놓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저 아이들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겠구나. 남편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구나. 사무실을 나오며 올려다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건물의 명의가 아들 내외에게 완전히 넘어간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전화에서는 평소보다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오늘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아주 푸짐하게 해놓을게요. 저는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저녁상 앞에서 며느리는 연신 제 잔에 술을 채우며 아양을 떨었죠.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다 의지하세요.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시고요.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약속은 단 하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며 살갑게 걸려오던 며느리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걸려온 전화는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귀찮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아, 어머니. 저 지금 바빠서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끊을게요. 그 주 주말, 당연히 올 줄 알았던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자 며느리는 하품을 섞어가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앞으로는 반찬 가게에서 사서 드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평생 제 밥을 책임지겠다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었죠. 그 후로 며느리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녀석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현관문에 서서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라며 얼굴만 비추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제가 사는 동네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온몸을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가는 길이더군요. 저를 발견한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친구들에게 저를 그냥 아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머니,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용돈 드린 걸로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저 아이의 눈물과 살가운 행동들이 모두 이날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제 나름의 소일거리를 찾아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했죠. 애써 며느리의 배신을 잊으려 했습니다. 아들 민식이의 얼굴을 봐서라도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건가 싶어 내심 반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보는 제 앞에서 예전처럼 살갑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꺼낸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요. 한 달 정도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됐어요. 중요한 기회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니 축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아들 민식이도 옆에서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엄마, 미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회사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서 가는 거래요. 제가 다 자랑스럽다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들뜬 얼굴을 보며 그래, 내 아들 며느리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 있는 동안 연락은 잘하고 필요한 건 없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요. 걱정 마시고 어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고 계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제게 효부 코스프레를 한 번 더 보여주고는 며칠 뒤 홀가분하게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과 함께 공항까지 배웅을 나가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 뒷모습에 대고 내 며느리 장하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적적한 마음에 오랜 친구인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딸네 집에 가 있다며 한참을 손주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러다 대뜸 제게 물었어요. 봉연아, 너희 아들 며느리 지금 유럽 가 있지? 우리 딸이 인스타인가 뭔가에서 봤다는데 너희 손녀가 사진을 올렸더라. 아주 근사한 데서 찍었던데 그 순간 전화기를 든 제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유럽이라니 회사 연수를 간다던 애가 왜 유럽에 있단 말인가. 순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는 회사 일로 미국에 갔는데 제 말에 순자가 더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야,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라던데 사돈댁 식구들도 다 같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 딸이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유럽 일주 라고 적혀 있었다더라. 순자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SNS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든 그 사진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옆집에 사는 젊은 세댁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손녀의 SNS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젊은 세댁은 잠시 휴대폰을 두드리더니 이내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와 사돈 부부, 그리고 제 손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으로는 찬란하게 빛나는 에펠탑이 서 있었죠. 사진 밑에는 순자가 말한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유럽 일주, 엄마 아빠 최고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맞나요? 회사 연수라던 그 말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 아들 민식이 녀석도 그 사진 속에 있었어요. 저를 완벽하게 속인 공범이었던 거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평소에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미애야, 나다. 지금 어디니? 제 목소리를 확인한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바쁜데. 바빠? 회사 연수 간 사람이 뭐가 그리 바빠. 내가 지금 너희들 사진을 봤다. 유럽이라며? 제 추궁의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는 듯 당당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요.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나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놓고 어쩌다 보니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죠. 어머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희 사돈 어른들이 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다고 해서 제가 큰맘 먹고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든 가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희를 이해 못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과 분노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 내가 왜 너희를 이해해야 하지? 네가 내 돈으로 네 식구들만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내가 그걸 이해해야 하냐고. 제 고함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이제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제 돈 제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세요?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가면 저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그만 끊을게요. 국제전화 요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유미애. 네가 내게 선전포고를 한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준 모든 것, 이자까지 쳐서 전부 다 되돌려받겠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박 변호사님의 사무실이었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들이닥친 저를 보고 박 변호사님은 깜짝 놀라셨죠. 사모님, 이 아침에 어쩐 일이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증여 해제 소송 시작해야겠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박 변호사님은 올 것이 왔다는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밤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SNS에 올라온 사진, 그리고 막말이 가득했던 통화 내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박 변호사님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하셨죠.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계집애 처음부터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모님, 정말 잘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도움을 받아 제 휴대폰에 저장해둔 손녀의 SNS 사진과 며느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박 변호사님께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증거들을 확인하더니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부양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를 기만하고 가족의 화목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니까요. 소송은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히 건물만 되찾는다고 해서 제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세상에 낱낱이 밝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쟤들이 지금 유럽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제 돈을 어떻게 쓰고 다니는지 전부 다 알아내고 싶어요. 바닥까지 전부 다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박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 아주 유능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친구죠. 박 변호사님의 소개로 만난 사람은 서춘기획이라는 흥신소의 소장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눈에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여자였죠. 저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느리 일가의 행적을 낱낱이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단순히 뭘 사는지 뭘 먹는지만 알아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가능하다면 전부 다 알아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 말에 서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였어요.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가져다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첫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게 된 것이죠. 저는 그 길로 사무실을 나와 아들 민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의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식아, 유럽은 좋으냐? 네 마누라는 옆에 있고? 제 말에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니. 미애는 지금 세미나 갔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 순간에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너 엄마한테 왜 거짓말했어? 내 마누라랑 작당하고 엄마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니까 기분이 좋았니? 제 추궁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해야. 미애가 엄마 서운해하실까봐 그런 거야. 장모님 평생 소원이라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제발 미애 힘들게 하지 마, 엄마. 아들의 입에서 나온 미애 힘들게 하지 마라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 유미애의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 알겠다. 네 마누라 힘들지 않게 엄마가 싹 다 정리해주마.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 저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죠. 일주일 뒤 약속대로 서 소장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또다시 옆집 세댁의 도움을 받아 메일을 열어보았어요. 파일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며느리 일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제 입에서는 헛웃음만 터져 나왔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파리의 명품 거리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활보하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죠. 그 옆에는 사돈 부부가 탐욕스러운 얼굴로 진열장을 구경하고 있더군요. 한 장의 사진에서는 사돈 양반이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차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돈은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루 숙박비만 수백만 원인 호텔의 스위트룸에 묵고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물 쓰듯 제 돈을 쓰고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이 쓴 돈은 억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죠.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저들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저렇게 쉽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다스리고 곧바로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박 변호사님, 증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십시오. 제 말에 박 변호사님은 기다렸다는 듯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바로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이제 저들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일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법적인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을 받은 바로 그날 저녁,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번호를 보니 국제전화더군요. 며느리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제 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미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사돈의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저는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사돈은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함을 쳤죠. 당연한 일? 이미 우리 미애한테 준 건물을 왜 이제 와서 팔지도 못하게 막아요?
사부인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천벌받아요. 어디서 늙은이가 추하게. 사돈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고상하게 살아왔다고 자랑하던 그 여자의 본 모습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쓰실 시간에 따님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시지 그러셨어요.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고 했던 대가가 어떤 건지 제가 법정에서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한국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이었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미애, 네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이 김봉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다는 소식이 유럽에 있는 며느리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서류가 그들의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지만 박 변호사님이 이메일로도 통지서를 보내두었거든요. 제가 사돈의 광기 어린 전화를 받고 이틀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주인공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하니 여전히 프랑스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친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죠. 이내 제 고막을 찢을 듯한 며느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짓이라니? 나는 내 것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다. 제 말에 며느리는 이성을 잃은 듯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니, 이건 이제 내 건물이라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팔지도 못하게 막아놓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 사업 시작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다 망쳐놨어요. 마지막 말에서 저는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결국 그 돈은 아들 내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돈네의 사업 미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고 네 식구들끼리 유럽으로 날라서 사업 구상이라도 하고 있었니? 내 돈으로? 제 비아냥의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더 교활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민식 씨,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앞길 막아서 좋을 거 뭐 있어요? 이 소송, 결국 진흙탕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사람들 다 어머니 욕할 거라고요. 늙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식 재산 뺏는다고. 그 협박을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욕을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 뒤통수 치고 그 돈으로 제 식구들 배만 불리려던 너를 욕할지 그건 법정에서 가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민식이는 더 이상 네가 입에 올릴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내가 하나하나 다 밝혀줄 테니까. 할 말 없으면 끊어라. 비싼 국제전화 요금 내 돈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니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수화기 너머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길길이 날뛰고 있겠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10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한 달짜리 호화 여행을 채 열흘도 채우지 못하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어야만 했어요. 탕자들의 귀환이 임박한 것이었죠. 며칠 뒤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더군요. 아마 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저희 집으로 달려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문 열어보세요. 어머니. 밖에서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사돈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옷바람 그대로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제 앞에는 지옥에서 막 돌아온 것 같은 네 사람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퉁퉁 붓고 피로에 절은 얼굴,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갓사돈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짓이오. 사람을 유럽까지 오라가라 해놓고 뒤에서는 이런 뒤통수를 쳐? 저는 기가 막혀서 되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오라가라 했습니까? 제 돈으로 몰래 놀러간 건 당신들 아닙니까? 제 말에 안사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뭐, 몰래? 사부인, 말 조심하세요. 우리 미애가 받은 돈,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받은 건데 우리가 좀 쓰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도둑 취급해? 며느리는 그 뒤에 서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양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 민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저는 그 꼴들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거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들 하세요. 동네 시끄럽게 이게 무슨 추태들입니까? 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들 집인 양 소파에 벌러덩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들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래서 용건들이 뭡니까? 이 새벽부터 몰려와서 따질 만큼 중요한 일들인가 봐요. 제 차가운 말에 안사돈이 발끈하며 일어섰습니다. 사부인, 지금 장난하세요? 당장 가처분 신청 그거 풀고 우리 미애한테 사과하세요. 노망 나셨어요? 왜 멀쩡한 애 앞길을 막고 난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거실의 큰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들 앉으세요. 제가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 제 말에 그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식탁 의자에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 소장에게서 받은 보고서와 사진들을 한아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사진들을 한 장씩 아주 천천히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투패를 돌리듯이 말이죠. 이건 파리 샹젤리제 거리 샤넬 매장이네요. 우리 미애 아주 행복해 보여. 이 가방이랑 옷, 구두까지 다 합쳐서 5만 유로가 넘게 나왔더군요.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이 넘는 돈이지. 저는 다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스위스 명품 시계 매장이네요. 박갓사돈, 파텍 필립 시계가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2억짜리라던데 차 보시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박갓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영수증. 한 끼 식사에 800만 원. 와인 한 병에 2천만 원. 아주 대단들 하십니다. 제 남편은 평생 이런 돈 주고 밥 한 번 못 사 먹어봤는데 사진이 한 장 한 장 쌓일수록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냐 합성이다라며 부정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이 일주일간 쓴 신용카드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총합계 금액 3억 7천만 원. 그 숫자를 본 안사돈은 어머나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갈 듯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제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묵을 깬 것은 뜻밖에도 서 소장에게서 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 소장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 서 소장님. 말씀하세요. 마침 듣고 계신 분들도 많네요. 제 말에 서 소장은 망설임 없이 보고를 시작했어요. 유미애 씨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 현지에서 교포 사업가인 최만규라는 인물과 총 3차례 미팅을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만규는 과거 한국에서 여러 차례 투자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 말을 듣는 박가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니 그들도 아는 이름인 모양이었죠. 서 소장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미애 씨가 증여받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최만규가 추진하는 신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비나 허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빼돌려 저들의 사업 미천으로 쓰려던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쯤 제 건물은 사기꾼의 손에 담보로 잡혀 통째로 날아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전화를 끊자 며느리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뭔데 우리를 뒷조사하고 다녀요. 이거 불법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 민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민식아,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니? 저 사기꾼 이야기도 투자 계약서 이야기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아들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아들의 고백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아들은 친구의 꼬임에 빠져 노름에 손을 댔다고 해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5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던 아들에게 며느리가 달콤한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당신 걱정 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 건물만 우리 명의로 받아오면 내가 당신 빚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대신 내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약점을 틀어준 채 이 모든 사기극을 기획하고 아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죠. 아들은 사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며느리의 꼭두각시 노릇을 자처했던 겁니다. 제가 증여를 결심하도록 옆에서 바람을 잡고 유럽 여행 거짓말에 동조하고 제가 진실을 추궁할 때마다 며느리의 편을 들었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심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었지만 결국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협박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분노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비웃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뭐, 내가 시켰다고? 웃기지 마, 고민식. 너가 먼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잖아. 사채업자들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머리 숙여가면서 돈 받아내서 네 빚 갚아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 너 진짜 인간 쓰레기다. 며느리는 아들의 빚을 갚아준 것을 무슨 큰 시혜라도 베푼 것처럼 말했지만 그 돈 역시 제 돈이었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돈 부부는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자기들도 한 통 속으로 묶일 거라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향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저놈이 우리 미애를 꼬드긴 거라고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남기고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세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끝을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고민식,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야. 법정에 서서 네가 저지른 짓, 그리고 저 여자가 너한테 한 짓 전부 다 사실대로 증언해라. 그래서 네 죗값을 깨끗하게 치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게 네가 어미인 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아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 네가 끝까지 저 여자의 편에 서서 나를 기만한다면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유산 단 1원도 너한테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 나 역시 너를 평생 보지 않을 거야. 선택은 네 몫이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민식 씨, 똑똑히 들었지? 당신 어머니는 당신보다 저 건물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저 건물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아들인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며느리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아주 교활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당신 어머니 말대로 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당신 노른 빚,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아? 직장도 친구도 다 잃게 될걸? 하지만 나랑 같이 있으면 달라. 내가 어떻게든 이 소송 막아내고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응? 내 말 믿어. 며느리는 한 손으로는 채찍을, 다른 한 손으로는 당근을 흔들며 아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두 여자 사이에서 마치 폭풍우 속의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아들의 선택을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의 다 넘어왔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말대로 할게. 법정에 서서 내가 아는 거 전부 다 말할게. 벌 달게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악기처럼 변했어요. 뭐? 고민식,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를 배신하겠다고? 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가 네 목숨줄 쥐고 있는 거 안 보여. 며느리의 바라게도 아들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 아들이 드디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며칠 뒤 소송 기일이 잡혔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굶었는지 헬쑥해진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력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쇼는 그만하거라. 그런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 제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민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저희 가정을 깨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깼던 가정, 네가 책임져야지. 돌아가라.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말고.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커튼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눈물 연기가 통하지 않자 며느리는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며칠 뒤부터 인터넷 연예 뉴스나 가십거리를 다루는 사이트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건물주 할머니의 갑질, 아들 내외 재산 빼앗고 내쫓아 눈물로 호소하는 며느리, 비정한 시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파탄 위기. 기사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으며 며느리를 구박했고 아들 내외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제가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완벽한 허구의 소설이었죠. 며느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저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저희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기사 밑에는 저를 향한 악플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늙은 마기 알멈, 돈독 오른 노인네, 자식 인생 망치는 부모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이었죠.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들까지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세상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님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반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께 부탁해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뷰를 했던 바로 그 언론사 기자들을 포함해 모든 언론사에 연락을 돌렸죠. 강남 건물 증여 소송의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직접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저는 제 옷 중에서 가장 기품 있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앞에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제 입으로 직접 지난 몇 달간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박 변호사님이 그리고 그 뒤에는 굳은 표정의 아들 민식이가 함께 서 있었죠.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모든 렌즈가 저를 향해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마저 느껴졌죠. 진실은 가장 강력한 갑옷이라는 말을 저는 그날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자 시끄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제 남편과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던 시절 매일같이 잠을 쫓아가며 건물을 올렸던 그 고된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부부의 꿈이 완성되었을 때 흘렸던 눈물까지. 제 이야기에 기자들은 펜을 놀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쁨과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던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녀를 믿고 의지하려 했는지, 그녀가 제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얼마나 굳게 믿었는지 말이죠. 그 후 저는 박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 의무 조항이 선명하게 적힌 증여 계약서였어요. 두 번째는 며느리와 제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명의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보내왔던 그녀의 메시지와 명의가 이전된 후에는 제 연락을 피하고 단답으로 일관했던 메시지들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바로 며느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 돈 제가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세요? 라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 일가가 유럽에서 초호화 여행을 즐기는 사진과 수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과 저희 가족의 믿음과 제 남편의 유산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돈 때문에 켜켜이 쌓아온 가족의 정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 끔찍한 행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부디 거짓의 눈물 뒤에 가려진 진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기사에는 며느리의 위선과 사치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넘쳐났고 저를 응원한다는 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죠. 드디어 첫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철없는 사돈 부부가 서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며느리 측의 변론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증인석에 서서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제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구시대적인 분이셨어요. 며느리는 제가 사사건건 자신을 구속하려 했으며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유럽 여행 역시 회사 일로 지친 저에게 남편이 선물해준 깜짝 휴가였을 뿐이라며 제가 그것을 꼬투리 잡아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고 말했죠.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몇몇 배심원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박 변호사님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며느리가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증인은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진단서가 발급된 날짜가 증여 계약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증인은 최고급 한우 레스토랑에서 1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SNS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게 우울증 환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당황하며 그건 남편이 위로해 주려고라며 말을 얼버무렸죠. 박 변호사님은 멈추지 않고 유럽에서 찍힌 사진들을 대형 화면에 띄웠습니다. 증인은 남편이 선물해 준 깜짝 휴가라고 했는데 여기 이 사진에는 증인의 친정 부모님만 있고 남편인 고민식 씨는 없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며느리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나중에 합류하기로라고 변명했지만 박 변호사님은 곧바로 고민식 씨의 회사 출퇴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거짓말을 완벽하게 분쇄해버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증인으로는 안사돈이 나왔습니다. 안사돈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만 늘어놓았어요. 요즘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를 일일이 다 챙깁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 아니에요? 우리 귀한 딸이 시어머니 밥 안 챙겨드렸다고 이렇게 재산을 뺏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건 인권 유린이에요. 안사돈의 시대착 오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에 재판장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재판장마저도 어이가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죠. 박 변호사님은 그런 안사돈에게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증인은 따님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죠? 따님이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 한마디에 안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완벽하게 넘어간 꼴이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재판장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판결의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진심을, 제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저 건물에는 저희 부부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정직하게 살며 우리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피눈물 나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앉아 저를 노려보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그 약속을, 그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무언의 약속을요. 하지만 저 아이는 그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버렸습니다. 저를 속였고 제 아들을 망가뜨렸으며 저희 부부의 평생을 욕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 진심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돈이 아니라 신뢰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재판일 드디어 아들 민식이가 증인으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백지장 같았어요. 아들은 차마 저와 며느리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아들에게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은 아내인 유미애 씨가 장모님, 장인어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이신 원고에게는 회사 연수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아내인 유미애 씨가 시켰습니까? 아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박 변호사님의 신문은 핵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증인은 거액의 노름 빚을 지고 있었고 아내인 유미애 씨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빚의 일부를 갚아주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유미애 씨의 모든 거짓말과 계획에 동조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제가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제가 노름에 빠져서 미애가 그 약점을 잡고 저를 엄마를 속이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증인석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백에 법정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성을 잃고 아들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야, 고민식,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배신자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는데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쳐?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너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릴 거야. 이 개자식아. 며느리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증인석으로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며느리의 양팔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몸부림을 치며 발악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거 나, 저 배신자 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 재판장은 당황하여 연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피고, 조용히 하지 못합니까? 경위들은 피고를 법정 밖으로 끌어내세요. 결국 며느리는 경위들에게 질질 끌려 법정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까지 저와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켜왔던 위선적인 가면이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박 변호사님은 재판장에게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서 소장이 유럽에서 입수한 며느리와 사기꾼 최만규가 작성한 투자 가계약서였어요. 박 변호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계약서는 피고 유미애가 처음부터 원고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증여받은 재산을 이용해 친정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양 의무 불이행을 넘어 증여자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한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재판장의 표정이 서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거짓 눈물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승리는 이제 거의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최종 판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 며칠 동안은 정말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제 아들 민식이는 어떻게 될까? 저 어리석은 며느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자회견 이후 저를 응원해주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시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작은 여관방에 머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박 변호사님을 통해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하거라는 말만 전했을 뿐입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보다 더 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앉을 자리조차 없었어요. 잠시 후 피고인석으로 며느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법정에서 추태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초췌하고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죠. 드디어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피고 유미애는 증여자인 원고 김봉연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며 증여자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증여 계약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삶과 남편의 명예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고 방청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 민식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아마 저와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며느리는 판결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법정을 나서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모님,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아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등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준비해 온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욕심을 채우려던 불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승리입니다. 저는 오늘 되찾은 저희 남편의 유산을 이제는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소감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박 변호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그 후의 일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건물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고 저는 가장 먼저 건물의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새로 다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제 남편과 저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서 연봉빌딩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죠. 건물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세입자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건물주 행세를 하며
얼마나 유세시를 떨었는지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밀린 관리비를 탕감해주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 제 마음도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발악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판에서 명백하게 유책 배우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사돈댁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투자하려던 사기꾼 최만규의 다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걸면서 바깥 사돈도 그 사기극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은 물론 살던 집까지 팔아서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대느라 완전히 몰락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식이는 법정에서 위증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저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죠. 아들은 판결이 끝난 후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참회와 저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겠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 제 용서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어요. 제가 차를 타고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차를 세웠는데 제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빗줄기 속에서 위태롭게 달리는 그 오토바이 운전사의 뒷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 아들 민식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배달 유니폼을 입은 채 헬멧 속에서도 그 고단함과 처연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신호 대기선에 멈춰서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차 안에 앉아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차창을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신호가 바뀌자 아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빗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저는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내 아들이 스스로 선택한 속죄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저는 되찾은 건물을 어떻게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다시 임대 수익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건물은 며느리의 탐욕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박 변호사님을 찾아가 제 계획을 말씀드렸죠. 변호사님, 저는 이 건물을 기부해서 제 남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에 박 변호사님은 깜짝 놀라시더군요. 사모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건물이 돈 귀신들의 싸움터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도 분명 그걸 더 좋아할 겁니다. 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박 변호사님은 이내 감동적인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이막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재단의 정관을 만들고 운영 방침을 정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는 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는 기분이었죠. 텅 비어있던 건물 2층이 재단 사무실로 꾸며지고 하얀 페인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가 공간을 채울수록 제 마음도 희망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얼룩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장소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들썩이는 시기였죠. 하지만 저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아들 내외 없이 혼자 맞는 명절이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명절 기분을 내보려 시장에 가서 송편이며 과일이며 사다가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술을 한 잔 올리고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당신이 평생을 바친 이 건물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지요? 대답 없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고향으로 향하지 못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명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익숙한 인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건너편 가로등 아래 한참을 이쪽을 바라보며 서성이는 남자. 제 아들 민식이었습니다. 녀석은 손에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들고 차마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들은 이내 결심한 듯 아파트 입구로 걸어오더군요.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과일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저희 집 창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저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아들이 놓고 간 작은 사과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작은 편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저는 그 짧은 글귀를 보고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 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고 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말했어요. 과일 잘 받았다. 너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식아, 엄마는 이제 너를 용서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미가 자식을 원망하면 그게 다 어미의 업보가 되는 법이란다. 나는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만 용서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너는 너의 잘못으로 내 가정을 잃었고 나 역시 너로 인해 아들을 잃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한 집에 살며 웃고 떠들 수는 없을 거야.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 나 역시 내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갈 생각이고 그게 내가 너를 용서하는 방식이다. 아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엄마 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은 진심으로 제 뜻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용서와 경계. 그것이 망가진 우리 모자 관계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장학재단 일은 하루가 다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연봉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건물에 걸리던 날, 저는 마치 남편과 함께 처음 가게를 열던 날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재단의 설립 취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유능한 인재들이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며 지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님과 함께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재단의 첫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줄 비서 겸 수행 직원을 뽑기 위한 면접을 보던 날, 저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순서의 지원자가 면접실로 들어왔어요. 갓 30이 넘어 보이는 아주 훤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원한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잠시 일한 경력도 있었어요. 이렇게 유능한 인재가 왜 우리 재단에 지원했을까 궁금했죠. 저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경력도 아주 훌륭한데 굳이 저희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재단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 질문에 강지훈이라는 청년은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장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 기억 속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청년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혹시 봉인의 국밥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봉인의 국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대학교 앞에서 운영했던 작은 국밥집의 이름이었어요. 지금의 이 건물을 올리기 전 저희 부부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이었죠. 제가 그 국밥집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거길 어떻게? 청년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부모님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십수년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는 시골에서 상경해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 힘으로 벌어야 했던 고학생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국밥 국물만 더 달라고 했던 그에게 제 남편은 말없이 고기를 듬뿍 담은 뚝배기를 새로 내어주었다고 해요. 그때 사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놈이 굶고 다니면 쓰나.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 국밥 한 그릇이 당시의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청년은 또 다른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어느 겨울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 월급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쥐어주었다는 것이었죠. 어려울 땐 돕고 사는 거다.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아라. 제가 했던 그 말을 청년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사장님의 그 온정 덕분에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연봉 장학재단 기사를 보고 이 사장님의 조남을 보고 단번에 사모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모님 곁에서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요. 청년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잊고 있던 과거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던 그 시절의 남편과 제 모습이 저희가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이렇게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제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강지훈이라는 청년은 제 곁에서 재단 일을 돕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과거의 인연이 가져다준 따스한 온기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어요. 저는 재단에 기부할 책들을 고르기 위해 지훈 씨와 함께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참 동안 책을 고르고 있는데 서점 근처의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과 손님이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 양반아.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인데 500원만 깎아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줌마, 나도 이거 다 남는 거 없이 파는 거요. 싫으면 딴 데 가서 사줘. 목소리가 하도 걸걸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그런데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콩나물 값을 깎기 위해 악을 쓰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제 전 며느리 유미애였습니다. 한때는 최고급 명품만 걸치고 다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단돈 500원에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애는 결국 콩나물 사는 것을 포기했는지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미애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역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미애는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서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람들을 해치며 정신없이 시장 골목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아이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이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는 분이셨어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 아이를 향한 분노와 증오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 아이에 대한 아주 짙은 연민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렇게 전 며느리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마음이 복잡했던 며칠 뒤, 이번에는 정말로 불청객들이 재단 사무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재단의 현판식을 준비하기 위해 저와 직원들이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는 박갓사돈과 잔뜩 흥분한 안사돈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어요. 박갓사돈은 며칠은 좋게 씻지 않은 듯한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안사돈은 예전에 그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눈에 핏발이 서 있었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박갓사돈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쳤습니다. 야, 김봉현. 너는 이렇게 번쩍번쩍한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안사돈도 옆에서 악을 쓰며 거들었죠. 맞아. 당신이 우리 딸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놨어.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 사업도 망하고 집도 넘어가고 사기꾼으로 몰려서 경찰서까지 들락거렸다고. 어떻게 좀 해봐.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두 사람은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온갖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다른 직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죠.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함께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두 분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두 분의 탐욕 때문입니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두 분처럼 염치 없는 분들이 와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입니다. 두 분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당장 나가주십시오. 제 단호한 태도에 안사돈이 다시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뭐? 자격? 이 여자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하지만 그 손이 제게 닿기 전 지훈 씨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입구에는 지훈 씨가 미리 연락해둔 보안 요원들이 도착해 있었죠.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경고에 박갓사돈은 기가 죽었는지 멈칫했지만 안사돈은 끝까지 발악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양팔이 붙들려 추하게 몸부림을 치며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까지 그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다시 일합시다라고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연봉 장학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재단이 위치한 건물 대강당은 장학생으로 뽑힌 20명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반짝이는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들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달간의 시름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원고 대신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학부모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장학금은 단순히 여러분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장학금에는 평생을 정직과 성실이라는 두 단어만 믿고 살아오신 한 남자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제 남편은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젊은이들을 마음속 깊이 응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이 장학금의 무게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으로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한 성공에 유혹되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해 쓸 줄 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제 남편과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벅찬 마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그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제 아들 민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께. 저는 첫 문장부터 목이 메어왔습니다. 편지 속에서 아들은 자신의 지난 날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마쳤고 그동안 배달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사채 빚도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가게를 하나 얻어 자신의 힘으로 국수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정직한 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어머니의 이름에 부끄러운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새로 연 가게의 작은 약도와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국밥이 아닌 아들의 미지근한 국수지만 언젠가 한번 들러주시길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제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과 연봉 장학재단의 첫 번째 결과 보고서 그리고 아들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죠. 저는 남편의 묘비 앞에 묵묵히 꽃을 내려놓고 비석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지난 1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천천히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했던 일, 아들 녀석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탔던 일,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장학재단을 세우게 된 이야기와 아들이 보낸 편지 이야기도 모두 전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이 평생을 바친 유산, 내가 잘 지켜냈지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야 겨우 철이 드나 봐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그런 거겠지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정말 괜찮아요. 당신 목까지, 그리고 내 목까지 아주 멋지게 살아볼 생각이에요. 당신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오롯이 김봉현, 나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니 당신도 거기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고 있어요. 사랑해요, 여보.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따스한 햇살이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